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경제 언박싱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타격을 많이 입힌 사건이죠.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사실 처음 발발했을 때 뭐 사흘이면 끝난다, 나흘이면 끝난다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전쟁 언제 끝나는 걸까요? 뭐 끝나는 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사실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네. 어떤 그 전문가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로 끌고 갈지는 사실 맞아요. 24일 되면은 이게 예. 1년이 네. 되거든요. 예. 돼가는 날인데 이 정도로 이제 1년 이상 동안 끌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바뀌었죠. 지금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안보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는 뭐 자유무역, 공급망 이런 게 이제 화제였죠. 네. 네. 세계가 하나가 돼서 뭐 내가 이제는 안 만들어도 뭐 중국에서 수입해서 내가 제조해서 팔기도 하고 사이가 좋다 보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잘 공고하게 구축된 세계였다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내 편, 네 편이 이제 확실히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형도 바뀌었고 국제적인 지형도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가 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 세계 경제에 정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 경제 타격을 입힌 요인 중에 첫 번째 꼽으라면 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동반의 인플레이션 이건데 어떤 정도로 파급이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을 보면서 나도 내 살아보면서 예. 이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융복합이라고 좀 표현하거든요. 융복합. 그러니까, 예, 복합적 됐다 이게 좀 아하. 표현하는데 보통 예, 인플레이션이 공급적 측면도 있고 수요적 측면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화량과 관련됩니다. 총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통화량 때문에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와 맞닿아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나서 각국 정부가 뭘 했느냐, 경기 침체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요, 약간 금리가 이제는 인상기였습니다. 네. 금리가 조금씩 오를 때였는데 코로나19가 빵 터지자마자 이제 경기 침체 막기 위해서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늘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막대한 통화량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구나 느꼈던 게 가상화폐,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이때 돈 못 벌면 바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 전쟁이 터진 거예요. 네, 전쟁이 딱 터지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비용적 측면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곡물가도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통화량 많이 풀려 있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높아가죠. 그럼 수요 측과 공급 측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렇죠.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때부터 이제는 뭐 미국 연준이 뭐 사상 유례 없는 일이었죠. 계속적으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급작스러워 올리니까 당연히 침체가 오죠. 예. 경기 침체가 돌아오면서 이러한 시그널로 이제는 모든 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제가 살아보면서 이런 인플레이션 당해보는구나. 네. 요즘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 같은 나라는 사실 이런 그 복합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제 막 경제를 일으키려는 하는 나라들은 사실 이런 국제적인 환경과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부도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벌 수 있는 딱 좋은 시대다라고 또 한편은 얘기하고 사실 이제 공부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뭣도 모르고 당하시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돈 날아가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에너지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러시아가 유럽 최대 에너지 공급 국가여서 많은 보도들이 참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당분간은 계속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에 근데 그나마 조금 하늘이 도왔다 그래야 되나? 그렇죠. 왜냐하면 기상 고온 현상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러시아의 어떤 전략화가 좀 유럽 시장에 먹히지 않았었는데 일단 러시아가 이제 전쟁 일으키고 나서 이제 편이 갈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경제적 지형으로 본다 그러면 뭐
우리가 국제적인 지형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나토와 러시아의 이제 싸움으로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를 무기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는 유럽 쪽으로 나가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잠가버리는 거죠. 사실 밸브를 잠가버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 당시에는 이슈가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유럽 국가가 굉장히 현명했다고 판단이 드는 게 캠페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리 예상이 되잖아요. 겨울이 다가오고 네. 러시아가 가스 잠가버리고 에너지의 대란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 이걸 미리 이제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아껴 쓰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는 고온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이제는 에너지를 덜 쓰게 되는 맞아요. 현상도 있었고 예. 그 이제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는 만약 천연가스를 잠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럽 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LNG 예, 이거를 이제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수입했던 그 에너지 LNG 가스를 유럽에서 이제는 갖고 가 버리니까 가격 인상이 생기는 예,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환율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 단가도 높아지죠. 예.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수입 금액이.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지금 현상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1월에 공공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더 오를 오를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천연가스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물론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천연가스가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돌아왔거든요. 네. 하지만은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천연가스만 얘기하는데 곡물 가격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이슈였어요. 그렇죠.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예. 걸친 그 곡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보통 별명이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밀 수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 쪽으로 이제는 밀을 공급하는데 이게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 터지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다 없어지고 예. 땅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곡물 가격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료값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애들이라고 하면 강아지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축들. 가축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돼지, 소, 그래서 가축들이 먹어야 될 이런 사료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당연히 이제는 연달아서 체인 현상으로 그렇죠. 사료값 높아지니 육류값 높아지죠. 그러네요. 육류값 높아지니 또 고기값 높아지죠. 그 이게 물가도 다 오르지. 네, 물가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천연가스도 문제였지만은 이제 곡물 가격, 물론 곡물 가격도 이제 다시 또 되돌아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은 계속 우리 시장, 특히 이제 국제 경제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저는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예, 대비를 준비 잘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해보죠. 다행히 북반구의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네, 그렇죠. 그죠.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드는 시기가 와서 다행이긴 한데 러시아도 함부로 밸브를 잠그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전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맞습니다. 예, 국세 이거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최악의 고비를 일단 뭐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또 더 감안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약 국가들의 디폴트 네. 이거 문제예요. 경기 침체에 빠지는 국가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런 국가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뭐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어차피 우리가 뭐 연예인 걱정하면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미국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지금 그 선진국 예를 개발도상국들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만약에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보고서들이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IMF가 이제 추산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는 1월달에 전망이 이제 그 당시에가 3.4%였는데 네. 이것도 이제 추정치죠. 아직 확정된 네. 건 아니니까. 예. 근데 2003년도 전망했을 때 2.9% 성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보다 많이 높아졌네요. 사실 성장률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고 세계 은행 같은 경우는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비관적으로 더 보고 있고 그래서 성장률 자체도 이제 문제겠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도 많이 낮아진다고 하지만은 뭐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1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2%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은 저는 이걸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시장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사실. 예,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공공물가가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통과 지표에서 나왔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4%로 다시 올랐거든요. 예, 예. 그럼 소비자들을 봤을 때 시장의 참여자를 봤을 때 다시 물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네. 예,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고 있거든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는 다시 한번 차트들이 뭐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피크아웃의 상태라서 어느 정도 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간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더 긴장할 이럴 때 방심하면 안 된다. 음. 예, 이럴 때 방심. 그래서 맞아요. 또 투자하신 분들이 경기 민감주에도 관심을 가져요. 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건 좀 의아합니다. 예,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사실 앞으로 이제는 경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아질 거야. 좋게 경기 평가하니까. 토가 올라갈 거야라고 이제는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아직 이르다. 그렇죠.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예,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비관적인 네, 약간 비관적이죠. 비관적인 이 권혁준 경제평론가님은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어제 이제는 발표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4%로 올라왔다는 게 저는 네. 시사점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일단은 소비자들이 1년 동안에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건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3%에 있다가 4%로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들을 갖게 합니다. 예. 사실 아까도 이제 기자님께서 동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장 전문가들 거의 한 66%, 채권 전문가들이 66%가 사실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다른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야 된다. 금통위원들이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동결이 기존적인 분위기 맞습니다. 맞는데 좀 아닐 수도 있다. 좀 용기를 가지고 이번에 베이비스타 한번 밟아 나가야 된다 좀 보거든요. 물론 이제 동결은 맞아요. 지금 분위기는 맞지만은 왜 제가 용기라는 표현을 하냐면 과감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올릴 때는 과감하게 한 번 더 베이비스텝 밟아 나가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맞지 않나. 확실하게 이제 물가를 잡아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 생각이지만은 베이비스텝 한번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다시 높아지고 있고 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상황에서 베이비스텝 한번 밟아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물론은 이제 침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제는 아까도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하고 기준금리 높이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할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건 동감을 하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베이비 스텝 한번 밟아 나가면서 확실한 물가에 대한 압박을 낮춰줄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만 환율이 안정화가 됩니다. 지금 환율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되게 불안한 요소로 보거든요. 맞아요. 예. 예. 이 환율 높아지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또 이게 수입 물가 또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예, 뭐 더 비싼 돈 주고 사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밥값 다 느끼시잖아요. 네. 예, 채소값 다 오르고 뭐 수입 금액 오르다 보니까 음식값 다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전반적인 시장은 동결을 예상하고 있으니 아마 지금 모든 시장도 다 동결로 생각하고서 아마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어떤 미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찾아오는 어떤 거시적인 문제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권 평론가님의 매파적인 통화 정책. 아니 저는 의견. 솔직히 매파는 아닌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좀 매파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제적인 지금. 방어가 좀 필요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뭐 정부가 지금 물가 안정에 최대 뭐 방점을 찍고 움직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사실이긴 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좀 대비하는 정책들도 많이 세우고 있고 그럼 뭐 그런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게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사례들이 좀 있겠습니까? 그 1년 전에 이제는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그 러시아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이 피해 받느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슈였던 거죠. 그랬죠. 이걸 피해 가야 되니까. 예.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는 현대자동차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이제 러시아에 생산 기지가 있다 보니까 네.
뭐 말 그대로 다 막아놨잖아요. 원자재도 못 들어가고 네. 특히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를 서방에서 다 끊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 공장은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은 올스톱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뭐 정리해고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도 이제는 생산에 차질이 빚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이제 기업들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았었죠. 그 당시.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원자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니켈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원자재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에 대한 그 당시에 1년 전에는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뭐 지금은 수입에 대한 다변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은 이게 뭐 생각보다 일찍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어떤 대응 전략을 좀 가지면 좋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옛날 철진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인플레이션에 익숙해졌어요. 상황이. 그렇죠. 너무 익숙해지니까 인플레이션 방어주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민감주에 지금 관심을 다시 갖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해서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성장도 안 되면서 물가만 높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방어주 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역발상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또 어떤 변수로 또 작용할지도 그렇죠. 모릅니다.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도 생각 못했잖아요. 네. 이렇게 장기화될지는. 네. 그러면 더 장기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물가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천연가스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발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손해 보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에 대한 네. 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옛날부터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예.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지하지? 내 실질 임금 다 낮아지고 돈가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투자 포트를 만드는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이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좀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책임은 저희가 지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럼 투자는 항상 본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1년에 접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기에 따른 경제 영향에 대해서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